작은 서점.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한 하인이 라쇼명 아래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아쿠타오가 류노스케이의 라쇼몽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폐허가 된 해이한 시대에 주인에게 쫓겨난 하급무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시체가 가득한 라쇼몽에서 한 노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평의 집을 고치다가 진짜 인생을 만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패트릭 허치슨의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바로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유명한 라쇼몽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예전에 저희 시간은 아니고 이제 장강명 작가 시간에 박정민 작가와 이걸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생각나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은 장유진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배우님이 그 장강명 작가님과 하시는 인생책 거기서 나온 걸 보고 라쇼몽 네. 한번 얘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라쇼몽을 언제 제가 처음 들었냐면 그러니까 라쇼몽이란 말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갔는데 제가 또 사회학과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든 뭐 세미나에서든 네.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도 그 라쇼몽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라쇼몽 현상? 라쇼몽 효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쇼몽 효과. 같은 이거는 좀 라쇼몽적인 이펙트, 라쇼몽적인 모먼트예요. 그러니까 뭐 한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네. 그 기준이 성과하기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걸 라쇼몽 효과라 그러죠. 네. 네. 라쇼몽 기법. 네, 네. 그래서 뭐 무슨 라쇼몽을 너무 많이 해서 라쇼몽이 뭐야?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라쇼몽을 뭔가를 지칭하는데 쓰고 있어서 나만 모르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사회학과는 또 그냥 평소에도 약간 좀 꺼드럭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 요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러면서 뭐. 네. 평소에도 뭐 라쇼몽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네. 라쇼몽 모른다고 하면은 진짜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은데? 우리, 뭐, 같은 세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누가 뭐 어려운 단어를 쓰면 그게 계속 맴돌아요. 검색이 바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바로 물어보기도 너무 창피하고 한참 뒤에 알고서 무릎을 치면서. 저랑 똑같으시네.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또 더 써먹죠, 막. 맞아. 네. 야, 라쇼몽이? 이러면서. 그때 핸드폰 검색이 바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충 맥락상으로 어떤 뜻인지 그런 뜻이라는 거 알겠는데 찾아봤습니다.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네. 이 소설을.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런 맥락으로 쓰인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때도 그거 뜻을 찾느라 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 읽었어. 그 뭐야 왜 이렇게 음침해? 내용이. 막 이러면서. 대충 봤죠.
그런데 사실 그 라쇼몽 효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라쇼몽 이펙트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 이 되게 독특한 형식으로 네. 이루어진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요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이 라쇼몽에 라쇼몽과 그 덤불 같은 작가의 덤불 속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네. 이걸 조합해서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제목이랑 배경은 라쇼몽에서 따오고 이야기의 전체적인 뼈대는 그 덤불 속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명 플래시백 기법을 통해서 네. 이 인물의 시점에서 봤다가 그렇죠. 남자의 시점, 여자의 시점 왔다 갔다 하는. 네.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그게 보여주면서 라쇼몽 효과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을 차용한 영화들이 이제는 많죠. 이야기도 많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뭐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탔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왜 나는 읽었는데도 모르겠지? 이게 영화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 이 책 읽었다고 하면 이게 책 읽은 사람과 그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책 내용과 달라요. 영화 내용 완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작은 서점 책갈피에서 한번 정리를.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 작품 얘기를 좀 그러면 이제 영화가 아닌 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네, 그게 헤이안 시대라고. 네. 이때가 뭐 12세기 헤이안 시대에 그 만들어진 어떤 설화집이 있는데 네. 그 설화집에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조금 근대적인 감각으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까지 근대적인가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네. 재해석해서 만든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이 사실 작가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네, 소설이 네. 그 아쿠타가와상 타고 지금 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 소설이 들어올 때 네.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가장 그렇죠. 그 명성 있는 상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지 못했던 상이 바로 아쿠타가와. 네. 그래서 더 유명해진. 네. 그 아쿠타카와가 이 라쇼몽을 쓴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아쿠타카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쿠타카와 작가는 82년생이시고 35살의 젊은 나이에 창을 마감을 하셨어요. 자살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보면 일본 작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술가들이. 다자요 오사무도 네. 그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네. 또 조금 노년이지만 또 자살을 했고 네. 아무튼 이 시대의 그 어떤 지식인들의 삶의 그 말로가 항상 뭔가 좀 맞아요. 이게 좀 어둡게 네. 결론 지어지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떠나고 나서 그 친구가 네. 그 업적을 기리자 해서 그 상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그 설화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는 어떤 이런 류의 그 기담? 그 나스메 소세키스러운 그 막 좀 엽기적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떤 그 소설의 원형으로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소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문화 콘텐츠들에 네.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그 이게 아주 어릴 때 보면은 뭐야 징그러워 이러는데 커서 보면은 네. 기이하고 이상할수록 재밌어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약간 이거 저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막 내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게 되고 너무. 이게 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토준지라고 그 일본의 진짜 기이한 그림체의 공포 만화를 그리는 그 유명한 네. 그 만화가예요. 근데 네. 갑자기 그 그림체가 생각이 나요. 그것도 그래요? 참 보기가 소름 끼치고 징그럽고 그랬는데 무서우면서 계속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 무섭다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 뭐 길진 않지만 재밌게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일단 줄거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라쇼몽이란 장소를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자로 나생문이잖아요. 라쇼몽이 문이에요. 문. 맞아요. 그래서 네. 옛날 번역본에는 나생문이라고 네네. 적힌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이안 시대 교토의 정문이었던 이 거대한 문이고, 그 당시가 이제 소설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 헤이안 말기인데, 그때가 지진, 회오리 바람, 화재, 이 재해 같은 게 너무 연달아 일어나서,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실제로 그런 재해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도 안 치르고 거기다 그냥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줄거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하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하인이에요. 이름이 하인인데 어떤 집의 하인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토에 온갖 뭐 회오리 막 이런 게 지진도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 라쇼몬이 막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뭐 누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막 야생동물들이 막 와 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냥 시체를 거기다 버리는. 그래서 거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은 한 3일 전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겠어요? 그 교토가 그때 완전 쇠퇴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래서 쇠퇴를 하면 아무리 양반집이라도 네. 직원들을 이제 해고할 네. 수밖에 없었겠죠. 입을 덜어야 되니까 이제 네.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 하인이 진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네. 뭐갈 데도 없고 하다가 진짜 나 진짜 모든 가릴 상황이 아니다. 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집도 없고 뭐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도둑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기가 알지만 이걸 자기가 긍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찰나에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룻밤을 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인기척이 납니다. 요 소름 끼치는 이 부분 잠깐 낭독을 해드릴게요. 읽어주실 거예요? 네. 네. 널따란 계단 중간쯤에서 남자 하나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여가며 위쪽을 살피는 중이었다. 누각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비추었다. 짧은 수염 속에 벌겋게 골문 여드름이 뺨에 나 있었다. 하인은 애당초 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죽은 자들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을 2-3계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혀놓고 더구나 그 불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흐릿하고 노란 빛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는 천장 아래 흔들리며 비쳤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니 어쨌든 보통 사람일 리는 없었다. 하인은 동화뱀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경사진 계단을 맨 끝까지 기듯이 겨우 올라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몸을 납작하게 붙이고 목을 가능한 한 앞으로 뺀 채 살금살금 누각 안을 들여다보았다. 네, 살금살금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시체가 막 쌓여 네. 있는데 그 인간이 그 시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낭독을 좀 해볼게요. 하인의 눈은 그때 처음으로 시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발견했다. 노송나무 껍질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키가 작고 여위고 머리가 허옇게 센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을 붙인 소나무 가지를 들고 시체 하나의 얼굴을 엿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봐서 아마도 여자 시체일 터였다. 하인은 6할은 공포에 남은 4할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한동안은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다. 옛날 누군가의 말을 빌자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노파는 소나무 가지를 바닥 판자 사이에 끼우더니 지금까지 쳐다보는 시체의 머리에 2 손을 올리고는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그 기다란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이 가는 대로 뽑히는 듯했다. 그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히는데 따라 하인의 마음에서는 공포심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조금씩 솟구쳤다. 전 그 부분이 제일 싫었는데 저도요. 그 부분을
그 기어코 읽어주셨군요. 네. 그치. 처음에 읽었을 땐 너무 깜짝 놀랐죠. 진짜로?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그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사실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 시체만 있어도 무서운데 그 시체의 머리를 하나하나 뽑고 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공포심이 없어지고 공포라는 감정이 증오로 싹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랬는지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이 남자가 이 직전까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봤다면 나는 그냥 굶어 죽는 편을 택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사람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나쁜 짓인가 도둑질인가? 라고 솔직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이게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비 오는 밤에 라쇼몬에 들어가서 그거를 뽑고 있는 게 이상하게 용서할 수 없는 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고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감이 맞습니다. 있다면 네. 이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를 해야죠. 그거를 그걸 뭐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둑이 될 생각을 자기가 도둑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그냥 잊어버려요.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죠. 야, 너 거기서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근데 이제 하인이 주인을 지키기 위한 칼을 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칼을 딱 빼가지고 그 칼날을 눈앞에 들이대니까 노파 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재밌어요. 이 칼이 그 노파의 목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해괴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의 생사가 내 손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증오심이 또 없어져요. 어차피 얘는 내가 손만 까딱하면 죽는 목숨인데.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 노파의 대답도 희한해. 자기 이거 꽂아서 가발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상한 뭐 주술이 있거나 뭔가를 더 이렇게 기이한 짓을 하는 거면 정말 기이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네. 답변이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가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 똑같아 화자도. 노파의 답변이 의외로 평범한 거예요. 실망을 하고 다시 증오가 돌아와요. 너무 이 증오스러운 거. 겨우 먹고 살려고 시체들의 머리카락을 뽑았다고?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여자도 그 멀쩡한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여자 시체가 그 생전에 뱀을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물고기라고 속여 팔았던 이 여자 사기꾼이다. 그래서 근데 그 여자도 살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야? 나도 살기 위해서 어차피 못된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내가 가발 만드는 거? 그 뭐 하늘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노파의 말을 듣고 난 하인이 그 뭔가 악을 증오하던 마음이 네. 그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이제 도둑이 될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와 이런 짓을 할 바에야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굶어 죽는다는 선택지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도 노파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파는 안 돼, 내 옷 이러면서 막 매달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려. 그냥 시체들이 있는 대로. 네. 그리고 떠벅떠벅 사라지고. 나도 살기 위해서 너의 옷을 빼앗아 간다. 네.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나도 벗겨 먹어도 너 원망할 거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하인의 행동은 네. 아무도 모르는 채로 끝나고 맙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모든 그 어떤 범죄의 그 일들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의 연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생존 앞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맞아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설정이 정말 뭔가 엄청난 극한 상황이잖아요. 네. 굶주리고 뭐 서로가 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세계 전체가 가난했을 때. 네.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이기심 그리고 이 선악의 경계가 무엇인가.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 머리카락 뽑는 거 괜찮고 사기친 사람 머리카락 뽑는 거는 괜찮고 네. 일반 사람 머리카락 뽑는 거 안 괜찮나?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선악의 경계에 대해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서로 악이 악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악이 악을 정당하면 또 이 악을 정당하고 그 악순환의 네.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는. 그 왜 이 책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인생 책으로 꼽잖아요. 네, 박정민 배우님도 그렇게 꼽아주셨고. 네. 정말 이렇게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이제 이 짧은 그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우리 살면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그 더 큰 악을 자꾸 찾아 헤매요. 맞아요. 예. 근데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혼나면 엄마 얘는 더 나쁜 짓 했어. 그래서 그게 더 얄미운데.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도 나의 어떤 그 찌질함을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어떤 뭐 소설이든 영화든 뭐 주변 사람의 악행이든 찾아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나의 본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누구나 다 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더 큰 악을 향해서 항상 갈구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는 게 진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정말 100% 정말 착한 선인, 그게 진짜 나쁜 악인, 이게 딱 칼로 자르듯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조금씩 나쁘고 조금씩 못됐는데 사람들이 나 자신만큼은 선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또 여기가 또 상황이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모두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생존에 대한 요구가 강해요. 그래서 그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쉽게 내 도덕적 기준을 바꾸는가. 이 상황에서 이건 되지. 이 상황이니까 이건 될 거야. 그런 거를 되게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맞아요. 짧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볼 때도 살기 위해서 그랬대. 맞아. 딸린 노모와 자식들이 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연민의 어떤 그 감정으로 또 용서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제 인생작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쵸. 이게 뭐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전이네요, 진짜. 네, 그쵸. 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본편성을 갖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쇼몽 영화도 있고, 이제 책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질 못했거든요. 영화 보셨어요? 영화 저 그때 당시에 봤어요. 그래요? 20년 전에. 그래서 그 화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지지직거리는 화질을 봤는데, 네. 한번 좀 영화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말에 한번 어디서 볼 수 있지? 너무 옛날 영화라서 구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저도 그때 막 그런 무슨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 그 빌려다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작가의 또 그 명작을 오늘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여기에 또 어울리는 곡. 또 뭘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분위기가 지금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이 으스스하고 뭔가 축축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제가 항상 좋아해서 선곡 많이 하는 켄트. 네. 예, 이게 스웨덴어라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덴 듀바 빙겐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어울린다고 느끼실 거예요. 무섭고 축축하고 으스스한 노래로. 가사도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 으스스한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이경란님께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듣기 좋은 목소리의 주인장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직원들의 책 이야기가 가득한 작은 서점을 애정하는 청취자입니다. 믿고 따라 읽는 김유리 MD님의 추천책. 그저 하루치의 낙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읽고 싶을 정도로 놓치기 싫은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낸 귀한 것도 돌아보았고요. 설명되지 않던 내 마음이 해석되는 경험을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박선영 작가님 그리고 김유리 MD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왜 이 책 이거 꼭 한번 읽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맞아요. 마무리했었잖아요. 그때 박선영 기자님. 다시 우리 이경란님의 이 글을 보니 또 찾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정말 뛰어난 안목을 가진 우리 김유리 MD님. 너무 부끄럽지만. 네. 그리고 저는 완전 이런 청취자님이 설명되지 않던 내 마음이 해석되는 경험이라고 표현하신 게. 맞아요. 작가 하셔도. 그쵸. 무방할 정도의 좋은 맞아요. 멘트를 또 써주셔가지고. 네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너를 되게 무리 없이 되게 그냥 쉽게 소화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 알아요? 김유리 MD님이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시간을 위해서 막 너무 힘들게 준비해 오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툭툭. 네. 뭔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처럼. 근데 사실 거의 이제 좀 신간에 가까운 책들을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신간에 가까운 책이. 그리고 또 독자분들보다 훨씬 또 빨리 접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번 읽고 와서 좀 더 설명하는데 무리는 확실히 없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네. 책을 워낙 많이 읽는 분들이라서 이 독서 근력들이 좀 남다른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또 오늘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책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장항준 감독님의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 보셨나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게 약 한 달 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안 본 사람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2번씩, 3번씩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단종 애사라고 옛날에 지어진 소설까지 사람들이 굿즈 마냥 막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의 붐이 서서히 불어오나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또 겸사겸사 봄이어서 나들이 가시면서 영화관도 데이트 코스에 넣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나온 신간입니다. 1000만 영화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몇 년 오랜만이죠. 만이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 기침을 많이 해서 맞아요. 극장을 못 들어가고 이거. 너무 기침 소리 나면 민폐일까봐. 나중에 OTT로 나오면 봐야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약간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또 확고하다 보니까 못 보게 된 1000만 영화가 되게 많은데 근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을 좋아해도 어느 장면이나 어느 구조에서 괜히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 못하는 경험들 대부분 하시잖아요. 맞아요. 왜 좋아? 그러면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렇게 얼버무리잖아요. 네, 지적 그게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이에요. 어쨌든 너무 좋은데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영화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도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책이어서 가져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영화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시네21에라는 이게 영화 전문지에서 이다혜 기자님이 활동하시는데 그 기자님이 쓰신 첫 영화 에세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출판사에서 3월 2일에 출간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화책이 정말 별로 없었는데 딱 타이밍이 좋게 또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의 주제가 영화 보기 그 자체여서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재밌게 읽을 것 같고 뭐 어떤 영화가 좋으려나 혹은 내가 영화를 이제 깊게 디깅하고 싶은데 좀 관련된 문헌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다 읽으시면 좋아하실 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라디오를 하면서 제 걸 약간 듣잖아요. 네. 근데 항상 책 소개할 때 목차를 설명 꼭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MD 생활하면서도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차긴 하거든요. 목차만 봐도 사실 책을 한 자도 안 읽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목차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목차부터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뉩니다. 한 장은 이제 첫 번째 장은 연기,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사운드와 미장센, 세 번째 장은 감독의 시선과 메시지입니다. 네. 네, 이 1, 2, 3장 다 모두 영화를 볼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들이 목차에서부터 이제 딱 나오는 그런 책인 거죠. 네네. 우선 1장부터 이야기하자면 배우의 얼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피사체가 바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 얼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얼굴을 이야기한다.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약간 막연하기도 한데 이다혜 기자님이 얼굴을 왜 집중적으로 먼저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배우의 얼굴은 사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의 흔적을 담아내는 것이 배우의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감정의 흔적을 담아낸다고? 약간 좀 전 의아하긴 했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흔적이라고요? 네. 이다혜 기자님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네. 이제 감정 자체는 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건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를 보여주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게 되는 게 바로 연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특히 도드라지의 그 부분이 보이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순간에서 확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메릴 스트립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 네. 굳이 화면 전환이나 음악을 쓰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가 무표정하거나 혹은 침묵할 때 아, 이 사람 더 멋있다. 혹은 와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라고 관객들이 이제 느낀다는 거죠.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무표정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서 있기만 해도 막 압도되는 느낌, 대사가 필요 없는 네. 그런 장면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저자가 여기서 성경 이제 생각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무표정이 네. 이제 아무래도 미란다 프리슬리도 편집장이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이제 무표정이라는 게 좋은 패로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보면 많은 이제 팀장님들, 부장님들은 또 임원분들 되게 네. 무표정일 때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원이나 이제 대리인 직급 층 이제 좀 낮은 직급들은 뭔가 친절하게 여러 표정으로 자기의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 또 부탁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분위기를 풀어가려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주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면서 저자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은 얼굴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분들인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한 건 이게 친절을 좀 가장한 약점 같다는 생각을 좀 하셨대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무표정을 일부러 지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선배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쟤는 왜 저런 표정으로 일을 하냐. 네, 약간 뭔가 건드릴 수 없게 네네. 약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표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네. 이제 친절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얼굴에 대한 중요성도 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우리 삶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같이 끌어내는 네. 그런 책이군요. 에세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아마도 에세이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 책이 영화 해설서처럼 생겼잖아요. 네. 언어에 대해서 설명한다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도 있고 내 이야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약간 반가운 이름들이 많은데 혹시 톰 크루즈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좋아하죠. 정말 나이 들수록 멋진 배우잖아요. 저는 딱 그 세대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탑건의 그 파릇파릇했던 톰 크루즈의 모습을 기억 못 하시겠구나. 네, 전혀 네. 탑건 자체도 최근에 이제 2년 전인가요? 그때 네. 유행했을 때
사실 그때서야 처음 봤었어요. 네네. 우리 국민학교 때 나왔던 탑건 그걸 보셔야 되는데 1900 언제 나왔죠? 이게? 1986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탑건을 시작으로 그때 당시 이제 10대, 20대 여성들한테 바로 우상이 된 톰 크루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그 제복을 입은 미남 그 자체이긴 하잖아요. 전 몰랐는데 그때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탑건이 기록하면서 해군 입대자가 엄청 늘었었대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톰 크루즈 이름만 보고 영화를 골라도 실패하는 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책 속에서 청춘 스타이자 보증수표의 얼굴인 톰 크루즈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얼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1990년대 그때 나이면 저도 초등학생 때거든요.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션 임파서블은 당연히 이건 시리즈니까 좀 계속 보게 되고 상영도 돼서 보게 되는데 이제 매그놀리아 이런 영화들은 뭐 약간 교과서처럼 모두가 이제 보게 되는 영화여서 이제 이다혜 기자 쓰면서 톰 크루즈 같은 얼굴처럼 뭔가 보증수표가 되는 얼굴이 다음엔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쉽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는 사실상 이제 얼굴이다. 얼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2부에서는 또 아까 사운드와 미장센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네, 이 장은 귀와 눈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소리와 화면이 어떻게 영화적 언어가 되는지 다루는 챕터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여러 번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인데요. 네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 그 굉장히 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엄청 많고 저도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긴 해요. 네.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현대 일본 영화 감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국제적인 상도 많이 거머쥔 거장인데요. 어느 가족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를 연출하고 감독한 거장이죠. 네. 근데 이 감독의 영화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걸어도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바로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히로카즈 영화를 보고 나서 항상 좀 배고파진다고. 네, 항상 요리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 꼭 영화에 한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로는 맛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감독이 찍은 영화의 눈은 요리를 만드는 손이 아니라 배우의 얼굴이라든지 등을 혹은 식탁에 앉은 가족의 얼굴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의 뒤에 있던 식탁이라든지 비밀을 이야기하는 식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히로카즈 감독이 찍어낸 영화 속 부엌은 그렇게 약간 포만감과 행복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공간이 되어가는 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혼자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유리 소리가 이제 배경에 쫙 깔리는데 카메라는 얼굴을 잡고 있고요. 묘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독이 어찌 보면 연출이잖아요. 네. 일부러 의도하신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쵸. 음식을 만드는 혹은 먹는 소리는 되게 따뜻한데 인물들마다 각자 뭔가 다른 감정이 있고 그 사이에서 관객들이 갈등이라든지 심리적 거리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 이야기 말고도 음악 이야기도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영화는 사실 사운드의 예술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다혜 기자님의 영화 보는 팁 하나가 나옵니다. 네.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아름다우면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왜요? 음악 좋은 영화에 아름다운 음악까지 곁들여주면 경계가 아니라 경계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음악이 감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해 버리면
관객이 스스로 영화를 느낄 틈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으스스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요즘엔 너무 뻔하다고 관객들이 느끼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를 틀어놓고 웃긴 상황이라든지 살인 사건들을 좀 끼워 넣기도 하는 게 요즘에 영화 감독들이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잘 사용하는 감독으로 워낙 유명한 박찬욱 감독도 나와요.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속 음악을 보면 대사 대신 감정을 요청하는 도구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영화 음악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쓰잖아요. 왜 저때 슬픈 장면인지 왜 저런 밝은 노래가 나오지? 이렇게 약간 맞아요. 뭔가 의아한 장면들이 전 좀 몇 개가 기억에 나거든요. 약간 짬뽕 같은. 네.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좀 더 대사에 집중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독마다 어떻게 음악을 사용하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영화를 보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독자나 관객들에 있어서 영화의 언어를 읽기 시작한 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이 너무 훌륭하고 재밌었고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이해하면 좀 풍부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고요.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감독의 세계 에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특히 한국 영화 감독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의 이야기다 보니까 내 삶의 발견도 많이 되는 챕터였고요. 네. 특히 이다혜 기자님이 K-도터라고 부르는 서사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영화. K-딸들이요? 네.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국이 엄마와 딸의 관계가 엄청 복잡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최하나 감독의 애비 규환이라든지 윤희에게 우리 집 모두 다 딸과 엄마의 이야기여서 뭐랄까 많은 한국 여자들이 내가 엄마 때문에 사는 줄 아는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 때문에 사는 뭔가 죄책감의 구조를 영화 속에서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는 챕터여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책 소개를 들으면서 그 영화를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줄거리 요약해서 짧게 만드는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감독 이렇게 세세하게 구석구석에 꽂아놓은 그 많은 언어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네. 그거 좀 불가피하지 않다면 영화 전체를 그것도 좀 큰 스크린에서 보는 그런 취미를 좀 다시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영화를 요약하고 혹은 뭐 평점으로 판단하고 축약 영상 쇼츠 같은 게 워낙 소비가 잘 되는 시대인데요. 네. 그런 시대에 던지는 질문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다혜 기자님의 이제 글에 따르면 이제 뭐 판단하기 전에 이제 영화관에 직접 가셔서 네. 그 어둠 속에서 맞아요. 나 자신과의 홀로 대면하는 경험이 있으니 꼭 해봐라.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요약되지 않거나 혹은 미처 몰랐던 부분들, 은유와 비유의 예술이다 보니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영화를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영화관 꼭 다시 가야겠다 해서 맞아요. 네. 전 이번 주 주말 예약해놨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네. 전 좀 기침 좀 덜 나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K-영화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영화관을 자꾸 외면하면 그쵸? 그 성장이 지지가 안 되는데 말이죠. 영화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오늘 책 이 계기로 해서 극장을 좀 더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가 좋았어라는 질문에 항상 막막했던 분들은 꼭 이 책을 네. 읽으시면 하나라도 말씀하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네요. 한번 자신의 취향을
검증해보고 싶거나. 아, 그렇네요. 약간 그 첫 질문이었잖아요. 영화 네. 좋았는데 그 언어로 표현을 못한다고. 뭐 배우의 얼굴에서 어떤 걸 느꼈어. 뭐 거기 음악과 무슨 어떤 부엌 소리가 인상적이어서 감동의 메시지가 뭔 것 같아. 이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조금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시네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의 영화의 언어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S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탐 크루즈 얘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탑건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